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허예담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산기술이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이고,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문구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모토로 삼고 있던 문구인데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나서 이 문구가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일과 방식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떻게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할 때 자소서를 썼던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썼던 자소서가 사실 직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2년 12월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고요. 아직 1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대학교 때 방제 드론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이 드론을 시동을 걸어도 성공을 한 거다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남아서 이 약물고 드론을 공중에 띄우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제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회사가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AAM이 영상이 화두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회사에 꼭 가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입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울산에 있는 신공장을 책임님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차를 개발하면서 전장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기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생산기술이라고 하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일인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랜차이즈 가게를 입점을 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원하는 게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가게 안에 책상이나 아니면 식탁, 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요리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그 요리에 대해서 맛이 중요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회전율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거를 생산기술에 비유를 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생산기술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점하게 되는 가맹점은 공정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 안에 어떠한 인테리어,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요소 같은 게 필요하는지를 정하는 거는 생산기술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맛과 품질을, 음식의 맛은 이제 자동차의 품질이 되겠죠. 그리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회전율은 자동차를 만드는 가동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마음에 와닿으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기술 직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 아니라 전면 개발하는 플랫폼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기획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자동차를 어떤 컨셉으로 만들 것이고, 이 자동차를 수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자동차의 전고와 전폭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대략적인 것에 대한 상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품 기획안이 나오게 되면 설계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설계를 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구상서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로트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는 설계안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시험차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퀴즈인데요. 생산기술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서와 소통을 할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정답은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품 기획 단계부터 설계 그리고 양산이 이르기까지 생산기술 부분은 모든 회의를 다 참석을 해서 어떤 것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와는 다른 기술이 포함이 되는지, 그럼 다른 기술이 들어가면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A와 B라는 부품이 합쳐져서 C라는 부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기술은 모든 부서를 참관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나고 파이로트와 함께 시작차를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생산 기술의 역할이고요. 신차가 공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장 안에 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땅에다가 뭐 로봇으로 그 부품을 투입을 할 것인지도 생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OLT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OLT는 오프라인 테스트의 줄임말입니다. 공장 안에 바로 그 생산 공정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이미 흐르고 있는 공정이 있으니까 공장이 쉬는 날에 그 공정을 투입을 하는데요. 그 전에 공장의 이외의 곳에서 공정과 똑같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OLT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품질을 확보를 하고요. 공장 안에 들어가서 가동률이 중지되는 걸 방지하고자 생기에서 OLT를 다른 타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인을 투입하고 양산 대응하는 것도 이제 생기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확보하는 것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질 확보 위의 사진은 제가 신입사원 때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신차를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컨셉카고요. 제가 신차를 처음에 너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참 막막했던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디자인 설계에서 도면이 바뀌는 단계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조립성을 판단을 하냐. 사실 뭐 도면이 나오고 디자인이 확정되고 나서 조립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고급차이기 때문에 조립성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차종의 도면과 그리고 새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 도면을 카티아에 2개를 띄우고 부품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이제 VR로 이제 조립성을 검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조립성을 검토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제가 차 앞에 엔진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본부 1층에는 시작실이라고 자동차를 직접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내려가서 이제 선배들께 이런 차가 들어오면 제가 분해를 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직접 이제 공장 말고도 이외의 장소에서 이렇게 차를 조립 분해하면서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울산에 신공장 건설하는 것을 같이 선배들이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 번쯤은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29년 만에 아산공장 이후로 최초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공장에 땅을 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장을 세워나갈 것인지 도면을 띄우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제가 정말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았고요. 한 가지 정말 또 어려웠던 것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공장을 어떻게 건설을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울산에는 공장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 공장에 한번 가보자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안전화 신고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공장이 엄청 넓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 가가지고 공장을 찾아가서 이제 어깨 너머로 어른들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라인에 타고 있던 공정, 그러니까 도장에서 의장으로 자동차가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오는 자동차 하나를 붙잡고
그 차가 이제 트림 이제 뭐 샤시 화이드를 이렇게 쭉 갈 때 동안 그 차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차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결정돼야 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공장 안에는 어떤 차가 들어갈 것이고, 그 공장 안에는 뭐 내가 만약에 배터리를 투입하는 공정을 맡았으면 그 공장 안에 전기를 얼마나 끌어올 것인지, 땅은 얼마나 팔 것인지, 차를 위로 올릴 것이면 몇 피트 올릴 것인지, 뭐 아니면 내가 로봇을 투입할 거면 로봇을 몇 개를 투입할 것이고, 로봇이 하는 역할은 체결점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와중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입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달고 다니면서 네,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며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을 제가 했던 거는 단순히 무인화를 위해서 신기술을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오산입니다. 신기술을 내가 만약에 투입을 하고 싶으면 이게 공장의 흐름에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그리고 신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입했던 신기술 때문에 라인이 서거나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나서 신기술을 넣게 됩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본부 내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 다른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가가지고 선배들이 어떤 기술을 타 공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요. 이 문구는 제가 작년에 신입사원 채용 있었을 때도 이 문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와서 저희 회사에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하며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현수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페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산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올라오는 과정은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막상 뵈니까 좀 에너지도 얻고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저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좀 일찍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2층에 가시면은 직무 코드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 코드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퍼펙셔니스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퍼펙셔니스트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때 쓰이는 일하는 방식이 이제 집요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요함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 생산기술 직무를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갈등들도 생기고 문제점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일주일, 몇 달 동안 좀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집요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제조기술 혁신을 넘어 미래성장을 주도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본부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인터넷에 현대자동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뜹니다. 이런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제조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기술이라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조기술의 혁신을
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현수 매니저고 이제 긍정 에너지라는 수식어를 제가 붙여놨는데 이제 솔직히 아침에 다들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좀 에너지도 드리고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긍정 에너지라는 수식어를 붙여봤습니다. 어차피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웃으면서 출근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평범하게 4년제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11월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지금 약 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요. 이제 프차도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차량이 밖에 돌아다니는 차량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의장 공정에서 생산 기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도 약간은 의장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저는 국내 신차 개발 및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제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그 밸류 체인을 5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일단 신차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차가 필요한지 상품 기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소에서 뭐 필요한 신기술이라든지 신사양이라든지 뭐 강성, 안전 같은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시스템을 생산 준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제조하고 이제 양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차량이 팔리겠죠. 근데 이 중에서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는 바로 가운데 있는 생산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 그 3D 도면에 불과한 차량인데요. 이런 도면이 생산 기술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차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개발과 양산 부분 모두의 의견을 가운데서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작업자, 설비, 부품, 공법.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공교롭게도 M이 4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포엠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업자입니다. 이제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차량 하부에서 이제 공구를 들고 작업성을 체크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작업성을 직접 체크해 보면서 어떤 불합리한 작업성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는 조립하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연구소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작업에 대해서 조립공법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이제 앉아서 손을 뻗고 짚고 올라올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시간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시간이 나올 거고 그러면 작업자분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비인데요. 사실 생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설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비는 크게 자동화 설비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같이 협력하는 성역화 설비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조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무거운 걸 사람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설비를 만들거나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성역화 설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업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품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사진은 이제 시트가 공급되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뭐 저런 식으로 적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몇 대가 실려야 되는지 몇 분에 몇 대씩 공급이 돼야 되는지 등등등 이제 부품이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소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설비를 조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을 투입해야 된다 하면은 어디를 잡을 것인지 뭐 버튼을 몇 번을 누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법을 검토를 잘 해야 어떻게 보면 좋은 설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아마 저희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공과대학을 많이 전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졸업 작품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만들었었던 졸업 작품인데
이제 저거와 같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도면으로 좀 더 세부적이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뭐 렌더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연도 해보고 교수님들한테 발표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아래는 제가 직접 또 검토했었던 설비인데 뭐 저런 식으로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포엠의 기법으로 이제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화를 시켜서 좀 더 세부적이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진짜 정합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설비를 만들어서 차량도 넣어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약간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아산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아산 공장이 저 뉴스 기사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12월 말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4주간 가동을 중단했다. 아산 공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나타랑 그랜저 같은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아이오닉 6가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멈추고 선배님들과 함께 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희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근무하셨던 완전 대선배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전기차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으쌰으쌰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제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사실 같은 곳이에요. 불과 4주 만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장을 갈아엎는 수준의 공사를 진행했었고요. 저 셀카는 이제 제가 좀 일하면서 찍어본 사진인데 뭐 안전모드 쓰고 좀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랑 내연기관이 홀류 생산이었어요. 이게 따로따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라인을 타는 그런 걸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이제 엔진이 없고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였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는 공정수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작업이랑 신규 작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신규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자분들도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자동 투입 공정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자동 투입 공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업들도 유사 작업이랑 완전 신규 작업이랑 좀 나눠가지고 최대한 효율 좋게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작업자분들이 조립하시기 전에 실제로 저희가 차량을 조립하면서 조립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익힌 다음에 저희 작업자분들 앞에서 직접 시연도 해보고 이건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설명도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오닉 6를 성공적으로 아산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는 이때 완전 신입사원이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 두 가지의 구조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그랜저 담당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랜저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사양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후석 리클라이닝 사양이라고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사양이 신규로 추가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제네시스 쪽에 되게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번에 그랜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걸 아산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아예 구조 자체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 공장에 직접 출장도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근데 부품을 손으로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제 아산 공장에서는 이거를 자동 투입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 투입하는 게 아마 제가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었던 일화여서 제가 갖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마감을 해주시는 거는 이제 작업자분들이 마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법을 검토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겪고 나니까 이제 밖에 뭐 그랜저 차량이 돌아다니면 아, 저거 내가 했던 차량인데 하면서 좀 자부심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저희는 굉장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다가 좀 새로운 툴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본부 내 교육을 찾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교육이 있어서 직접 수강 신청도 하고 직접 가서 듣고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고 오니까 선배님들한테 전파 교육도 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그 허예담 매니저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런 식으로 해외에 기술 공유회 같은 것도 많고요. 이제 맨날 똑같은 일상 하다 보면 머리가 좀 딱딱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 한 번씩 들으면은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모터쇼 같은 것도 이제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생산기술이라는 직무가 어떻게 보면은 도면에 불과한 차량을 실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꿈을 이제 실물로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 중인 유명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유럽, 북미, 중동 세 개의 품질을 담다라는 주제로 제가 짧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차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하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경험들, 그리고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6년, 7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제 증명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현재 나이는 34세, 90년생이고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요새는 MBTI로 대화를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아서 MBTI를 간단히 적어보았는데 네, 스티븐 잡스와 같은 ENTJ입니다. 네. 2017년 2월에 현대차 품질본부에 입사했고 이후 21년 7월까지 저는 신차 조직의 완성차 품질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에는 현재 시스템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맡은 일은 마무리까지 디테일도 완벽한 책임감 끝판왕. 네, 저는 물론 아직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품질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으로 신차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볼 텐데요. 아마 길거리라든가 혹은 유튜브, 뭐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위장 테이핑이라든가 위장 막이 씌워진 차량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차량이 위장 테이핑이 벗겨지기 전까지, 즉 개발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품질 조직은 크게 신차 그리고 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신차 조직은 개발 단계, 그러니까 차량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품질 평가와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증 조직은 차량이 실제로 판매되고 나서 고객들의 클레임을 기반으로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차 조직을 굳이 두 개의 업무로 구분을 해보자면 완성차, 즉 실차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완성차 평가 업무가 있고, 그리고 부품, 시스템 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완성차 평가 업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립이 완료된 실차 상태에서 품질을 평가하는데요. 이때 뭐 사내 평가장이라든가 챔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실도로로 차를 끌고 나가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해외 현지 실도로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 고장성 품질 문제만 발췌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능이라든가 상품성 측면에서 실제 고객들이 불만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췌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조직 업무를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품 그리고 시스템 단위에서 도면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도면대로 부품이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그 물건이 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며 뭐 치수는 맞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이제 실제 인라인에서 차량 실차 조립이 됐을 때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라든가 혹은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갔을 때 해당 공정에서
양산성 대응이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서 품질을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과 협업을 추진합니다. 이 신차 업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업무는 해외 현지 평가 업무입니다. 현대차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판매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 환경, 도로 조건에서 문제가 없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 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즉 차량의 기본 성능 검증은 물론이고 현지인의 목소리를 신차에 반영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다녀왔던 현지 평가 업무를 몇 개 나열해 보았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원하는 주행 성능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도로라든가 오프로드에서 실제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겪기 어려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혹한 검증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북미와 같이 긴 도로에서 이 차량들이 에이다스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에이다스 평가를 진행했던 북미 횡단 평가를 경험했었습니다. 해외 현지 평가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평가는 캐나다 혹한 평가인데요. 제가 아마 2년 차쯤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관하고 평가까지 마무리했던 평가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한 평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평가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처음에 이 혹한 평가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저는 사실 2년 차밖에 안 되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박한 목표를 잡았던 건 이전에 평가 다녀오셨던 분들의 결과를 토대로 그 항목을 추려서 적어도 이것만 확실하게 검증하고 오자, 더는 욕심내지 말자라는 나름 소박한 목표로 업무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결과들을 참조해서 평가 항목을 선정했고, 그리고 그 항목들을 같이 평가하고 혹은 담당해줄 인원들을 선정하고 캐나다의 루트를 결정했습니다. 평가 계획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평가할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개발 단계의 차량, 시작차라든가 파이로트 차들은 국내 남양연구소에서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이 차량을 해외 현지로 보내서 평가를 진행하려면 개발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품과 제어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매주 간격으로 최신화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제가 평가할 차량에 이제 최신 부품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까는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차량을 캐나다로 탁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순 저희 차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난방 성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성능들을 경쟁차와 비교 평가하기 위해 현지에 경쟁차 렌트를 요청을 미리 해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차량이 한 달, 선박으로 보내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항공으로 보내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차량이 현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각 출장자들이 각자 이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현지에서 이제 집합을 합니다. 차량이 탁송되는 동안 혹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품이 또 최신한 개선된 게 있다면 개선 부품을 교체하고 이렇게 차량을 점검하고 그 다음 이제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현지에 온 출장자들에게 평가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평가를 시작합니다. 평가는 정해진 일정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쭉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발췌된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은 사실 처음 이제 이 신차들을 보는 거다 보니까 부족한 우열세, 성능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현지인들의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캐나다 혹한 평가 제가 하면서 발생했던 작은 해프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혹한 평가를 계획했을 때는 사실 캐나다의 온도가 한 영하 25도 혹은 영하 30도 정도를 기대하고, 그 조건에서도 차량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지 RPM은 안정적인지 등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을 했던 건데, 제가 평가를 하기 한 2주 전부터 캐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국에 있는 대관령보다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캐나다까지 갔어야 되나라는 이제 슬슬 부담감이 생기면서 원래 계획했던 항목 이외에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이제 욕심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 그때 파워트레인의 조금 무리한 평가를 제가 진행하면서 평가차를 주행 불능 상태, 즉 림폰 모드라고 부르는데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이제 사고를 내게 됩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차량이 퍼지게 되면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일반 차들 서비스 센터 가듯이 갈 수가 없어요. 센터에는 이 신차들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담당자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당시 캐나다 그 산악 위에서는 해당 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 결국 레카로 불러서 그 거점으로 차량은 먼저 보내고 평가를 주관하는 제 덕분에 평가는 조금 지연되고 차질이 좀 생겼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시 2년 차였고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평가법도 몰랐던 저를 조금 돌아볼 수 있었고 전문성 함양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진짜 제가 잘못된 평가를 했는지를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검증을 또 하게 되는데 그 관련 부문들의 어떤 고생들을 보면서 품질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첫 주관했던 평가 때 이렇게 사고를 겪은 게 제가 그 이후에 이런 평가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 평가를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와 사고가 많은데 그때 조금 더 침착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항목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혹한 평가라든가 다양한 평가에 자신감도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면 차가 어떻게 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국내와 다르게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우는 차량의 서로 간의 위치를 이 크락션으로 많이들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은 국내에선 확인할 수 없는 이 혼이 내구적으로 얼마나 어떤 성능을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테이크아웃 잔인데 북미에 있는 고객들은 훨씬 더 큰 라지컵을 사용하다 보니 그럼 북미에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면 컵홀더의 사이즈는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는지 등 전 세계 지역 기후적 특성 그리고 도로 환경, 고객 생활 습관을 반영해서 차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뭐 문제라든가 불만을 들어보고 개선안이 맞는지 몸으로 느끼면서 현대차 품질 직무는 세계를 무대로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현대차 품질 직무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객안전기술팀의 장동영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희는 본사에서 근무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글로벌 차량 안전의 장동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문성은 연차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텐츠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과 마무리 클로징 멘트로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안전 이슈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하는 테크니컬 리뷰를 하는 장동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저희 연수 때 사진이고요. 네, 저는 저희 신입 채용 때는 What makes you move라는 이제 채용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뽑아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집요함,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본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차량에 대한 안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미,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고객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고객 안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과연 이게 좀 막연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엔지니어링 세이프티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과거에 ADAS 시스템, 스마트 센스와 같이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통해서 차량의 충돌, 회피 이런 것들을 통해 차량의 충돌 자체를 방지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고객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탑 세이프티 픽과 글로벌 NCAP, IIHS 등 상품성 측면에서의 부분을 강화를 하였고요. 이러한 문제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특이사항 없이 상해를 입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패스트 리스폰스 관점에서 블루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세이프티 관점은 어떨까요? 지금은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일렉트릭 비클, 그리고 커넥티비티까지. 세이프티 트렌드는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각 전 세계의 법규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의 변화 속에서 세이프티라는 이름의 현대의 또 다른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상품 기획, 설계, 양산, 그리고 판매 이후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기 감지, 선제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잠재적인 안전 리스크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티 관점에서 리콜, 캠페인과 같은 잠재 안전 이슈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동일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짧게 저희 본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에 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큰 고민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직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지 제 사례를 들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본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세이프티 스페셜리스트로 지금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두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당히 말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집요함과 두 번째는 작은 개선부터 완전 새로운 도전까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끊임없이 뛰어넘고 제 자신을 챌린지를 하는 과감한 실행력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차량 안전 조사, 차량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막연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차량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늘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확한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야 고객들에게 적합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피시본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영양 인자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차량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가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각 지역의 상황적, 환경적, 온도적 특성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는 솔트벨트 에어리아 같은 곳들이 있고 그런 데는 눈과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요. 아중동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미국에는 데스밸리 같이 온도가 정말 많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각 국의 연료 조건들도 정말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추가적으로는 스노이 로드 혹은 완전 드라이 아스팔트 이런 조건에 따라서 노면의 온도 조건에 따라서 제동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영양 인자를 구체화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고 이 속에서 점점 하루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꼼꼼해지고 디테일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영양 인자를 구체화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원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재원 평가를 진행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동일한 재원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본부의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새로운 평가 조건과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루하실 틈은 없어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글로벌 차량안전본부가 저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쉽지 않아요. 연구개발 설계, 그리고 평가, 품질 보증, 구매 협력사와 현지 법인과 함께 각 국의 모든 정보들을 받아서 각 부문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러한 평가들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별과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조별과제 해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의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시고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 다양한 부문들을 원팀 그리고 원보이스를 내는 리더십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평가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려운 산을 하나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저희 팀에는 정말 뛰어나신 선배님들이 많으니까요. 선배님들의 때론 어드바이스를 구하기도 하고 저도 가끔은 저보다 똑똑한 후배님들에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니까요. 자, 다음은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다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그리고 저희 본부는 이러한 경험과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말 저에겐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2018, 19년도에는 인터내셔널 서킷 영암에 내려가서 저희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종뿐만 아니라 벤츠 그리고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경쟁차 차종들과 함께 비교 평가를 하면서 주행 성능 평가 그리고 뭐 품질 안정성, 뭐 안전 품질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에는 CES를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보통 열리게 되고 제목은 그때 당시에 혁신을 위한 글로벌 무대였는데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차량 회사들도 굉장히 CES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포드나 도요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각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점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전 세계의 국가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를 넘어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의 정보라든지 제가 아까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의 정보라든지 신호등의 정보 이런 것들을 차량들이 전부 다 땡겨올 수 있다면 미리 도로에 앞서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고객 그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율도 줄이고 여러분들도 더 편리하게 그 시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게 차량 모빌리티의 미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HMA라고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의 현지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오피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미 현지 시장을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면서 현지 고객 조건, 주행 환경 조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이웨이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도로를 타면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고속도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든지 라스베가스를 간다든지 8시간, 10몇 시간 이동하는 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테슬라 전기 차량에 대해서 미국 판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테슬라는 세컨카예요. 시티 자체에서만 사용하기 편리한 차량이고 뭐 이제 사막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 한다면 사실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이렇듯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저는요. 글로벌 차량 안전의 세이프티 엔지니어로서 저는 지금 팀에서 중간다리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즐겁게 융화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글로벌 차량 안전의 변화혁신 그룹인데요. 네, 다들 이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이고 팀 현대 때문에 이제 같이 즐거운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로 선배님들의 어떤 이해 그리고 후배님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조율해서 즐거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제 직무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2021년에 HMA를 다녀온 게 굉장히 좋았어요.
솔직히 업무 이런 과정들은 차량 평가도 하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제 자신이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고 세이프티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희 본부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성취감과 이러한 성장, 새로운 가능성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예, 노트와 이제 가방을 메고 와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빛나는 눈빛으로 발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만큼 꿈의 크기와 열정의 크기를 알고 이해하고 있기에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할 때도 정말 2010년 여름의 그날의 제 모습처럼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문을 나가시면 앞으로 인사 채용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실 건데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늘 제가 10분, 15분 동안 제 짧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듯 언젠가 좀 추운 겨울날이 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다른 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팀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차량 안전의 장동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주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 그 길의 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시작해서 구매 부품 개발 업무 그리고 제 성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나가는 임주환 매니저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7년에 입사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구매 부품 개발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로 MBTI는 ISTP인데 요거는 사실 뒤에 T는 업무적일 때만 T인 것 같고요. 일상적일 때는 좀 F 이렇게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특징으로는 좀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유관 부분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스로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매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본부는 3가지 중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고의 품질, 그리고 최소의 비용, 최적 납기 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퀄리티 측면에서는 협력사와 협력하여 부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즉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측면에서는 저렴한 부품 개발 그리고 생산 비용을 통한 고객 비용 편익 및 저희 당사의 수익화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버리 측면에서는 자동차 생산에 따르는 요소를 적시에 공급하여 생산 효율 제고 노력이라고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들에게 차량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저의 담당 업무는 칵핏 시스템 부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핸들 뒤편으로 보이는 전방에 큰 하나의 덩어리를 칵핏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칵핏 시스템은 내장 디자인의 메인 중 하나이고 20-30개의 부품이 조립돼서 하나의 세트가 즉 모듈이자 시스템이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신차 개발을 할 때 적용되는 신규 디자인 그리고 사양, 공법에 대한 양산성 검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 기능 등 고객을 위한 최상의 부품 품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생산량에 따른 적시 부품 공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희 구매본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딜리버리와 퀄리티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출시된 신형 그랜저인데요. 제가 이 신형 그랜저의 칵핏 시스템을 담당해서 개발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앞으로 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시작, 신기술 신공법 적용 부품 개발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그랜저 칵핏 시스템에 신기술 신공법이 적용된 부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은 우려와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했고 부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개발 과정에서 이런 생산 불량률 그리고 외관 품질 불량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고, 이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었던 그런 개발 활동이었는데,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출장과 회의,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품을 생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트라이얼을 해보면서 품질을 점차 올려갔었고요. 여기 임주환 매니저 자리에 없나요? 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하도 이제 이곳저곳 회의랑 그리고 트라이얼을 하러 다니러 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자리에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적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오면 항상 팀원들한테 임주환 매니저 자리에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던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양산하기 위한 목표는 제 주관적인 품질 수준이 아니라 고객 만족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객이어도 차를 받았을 때 외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 품질 확보에 타협을 하지 않았고 항상 끝까지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랜저를 양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해냈다. 그리고 이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고 개발하는 게 재밌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다른 차종에 적용되는 신기술, 신공법 그리고 선행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팀 내 칵핏 파트 신기술 키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연구소와 유관 부문들과 함께 신공법, 신기술 그리고 원가 절감 등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시작으로 이 그랜저 신기술 신공법 적용되는 부품 개발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제가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계 없는 개발 활동이라는 테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기술 신공법 적용된 부품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칵핏 시스템은 20-30개의 부품이 모여서 한 모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도 수많은 부품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 신공법 부품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품들도 개발관에서,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품질 문제들이나 여러 이슈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랜저에 적용됐던 여러 파트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개발 과정에서 좀 많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활동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국내 해외 출장 50회 이상, 그리고 품질 공급 문제 관련 회의 80회 이상. 자,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얼만큼 출장을 다녔는지, 얼만큼 회의를 했는지 한번 자료로 봤더니 이 정도 수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조달되는 부품들에 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던 직후 바로 2, 3일 만에 준비를 해서 현지 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고 이제 매일 12시간 회의실을 진행을 하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12시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구매 부품 개발은 업무적인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만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문이라서 12시간은 제가 그 하루에 논의했던 논점에 대한 정리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좀 그날을 마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래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와 또 국내와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업무적으로 좀 연장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 GN7 그랜저 신형 GN7의 고객 필드 클레임은 제로건 칵핏 시스템에 한해서 제로건을 달성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프로다운 책임감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 수많은 품질 문제들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 밑에는 제가 그랜저를 개발하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을 좀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처음 양산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서 이 그랜저를 볼 때마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상당히 뿌듯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희열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장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고난에도 멈추거나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실현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곳으로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박조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안으로 만들어가는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IT 직무와 그 다음에 보안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일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tomorrow, 내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으로 어떻게 내 일과 그 다음에 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업무를 소개를 할 거고 제가 이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지금과 끝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전의 끝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고요. 저는 현대자동차라는 이 회사 텃밭에 새싹으로 심어져서 현재는 어떤 상황에도 생존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 선인장 같은 박주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IT 보안 직무를 하고 있고요. 1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차량 보안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자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심리적인 거리감은 사실 없습니다. 네, 졸업한 지는 근데 벌써 9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일단
저희 본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ICT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고객들이 만족하는 탁월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적시적소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외부의 공격에 뚫리지 않게끔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랩 형태로 있고요. Vehicle Cyber Security, Service Security, Infra Security 이 세 가지의 항목을 하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첫 번째 Vehicle Cyber Security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의 질주 같은 이제 영화 보시면은 막 해커가 원격으로 조종해가지고 차에 영향을 미치고 막 차를 마음대로 동작하고 이런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현실에서도 그런 공격들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요, 저희 랩은요, 전사 차량 보안 사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된 업무 자체가 우리 회사 차에 어떤 보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요. 보안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까지 수행하게끔 리딩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을 직접 뜯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차 종별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핸즈온에서 뜯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차를 기반으로 점검까지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조직과 같이 저희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요, 직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차량이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격 벡터들도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선행 기술도 연구를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깅을 걸었는데 보안 취약점도 분석하고 인베디드 보안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루링크 앱 아시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반응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커넥티드 이런 앱 같은 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면은 앱이 있고 그리고 서버가 있고 그리고 차량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이에 제가 앱으로 원격으로 시동만 걸어도 차량이 시동이 실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 엔드 투 엔드까지의 어떤 그 풀체인 점검을 진행을 하는 업무도 저희 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웹 모바일 점검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도 많은 법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들에 직접적으로 또 대응도 하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시큐리티인데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또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사들이 동일한 정책을 가져가서 보안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룹사 인프라 보안을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AWS, 애저 저희 회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클라우드 보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차량 보안과 IT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차량 보안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IT 보안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현대자동차에 처음에는요. 차량 보안이라는 업무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일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차량을 이제 직접적으로 핸즈온을 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제가 속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와 팀을 고려하다 보니까 딱 여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고요. 이제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 차량에 대한 리스크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트 월패드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모빌리티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점검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선행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새싹으로 들어왔을 때 이 자동차도 사실 잘 모르겠고, 보안도 이제 실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동차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컴퓨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택 벡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벡터들을 기준으로 이거는 어떤 공격 수행이 가능할까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직접 차량을 뜯어서 이제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직접 점검을 해보는 과정도 이제 거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동료였어요. 저희 그 랩에는요. 혹시 데프콘이라는 해킹 컨퍼런스 아세요? 그 글로벌 최고 해킹 컨퍼런스에 1등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에 리딩을 하고 계시는 분은 또 1세대 해커세요. 직접 그 당시에 되게 멋지게 업무를 하셨던 분이 또 계시고, 그리고 뭐 블랙햇 같은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저희 그 키사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을 정말 많이 신고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조직은 글로벌 최고 수준인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굉장히 저희 팀에서 이 동료들에게 많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사이버 시큐리티를 하나로 빼놓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IT 운영, 그다음에 뭐 개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SDV라는 차,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요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또 그 분야에 또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어보고 소통하고 열정과 끈기를 통해서 업무를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때로는 저는 주어진 일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우리 회사에서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점검이 누락된 단말이 그대로 지금 보안 점검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면 그 조직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점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 보안 점검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약점들이 발견되면은 이제 취약점 조치 후 출시까지 하는 이런 업무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만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I can do it도 정말 좋지만 우리 동료들하고 함께라면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굉장히 멋진 분들과 함께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성장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차량 보안뿐만이 아니라 IT 보안 업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개발할 때 다 보안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앱 또는 차량 또는 시스템이 개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 사이클 안에 이제 쏙쏙 들어가서 보안을 챙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보안성 검토 같은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해 하는 프로세스 개선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굉장히 또 많은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뭐 모비스도 있고 LG도 있고 그 더 티어 1, 2, 3 이상으로 가는 협력사들이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뚫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는 협력사 보안까지 챙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vehicle security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업무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서비스 시큐리티도 하고 인프라 시큐리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 동료들이 이제 처음에는 소규모의 조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벌써 30명 정도가 넘어요. 예. 이제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건데 동료들도 다 같이 이제 새로 터지는 업무들에 대해서 새로 발굴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퍼즐을 마련해놨죠. 예, 다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하나씩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또 새로운 업무고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저에게는 사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현재에 대해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글로벌 최대 컨퍼런스 넵콘에서 저희 그룹사 조직원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 뭐 다 같이 그 빌리지들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의 데프콘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국내 기업이지만 굉장히 또 글로벌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요 자동차 혹시 보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 테스트 되고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는 실제 주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자율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모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보안팀들끼리 서로 모여서 어려운 점, 보안적으로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차량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리딩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법규 대응을 했고 어떻게 자동차 해킹을 했고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었던 사진이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모든 보안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일을 수행을 하면 더 나은 내일이 되기에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하고 있는 이주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박조희 책임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에서 이제 차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사실 이제 경력이 완전 초짜는 벗어났지만 자동차라는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거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성장일기를 새기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2019년에 현대자동차로 이제 경력 입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리 직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던 시절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다사다난한 나날이었었고 그렇게 막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차량 데이터와 매일 부대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거의 한 약 7년 전쯤에 이제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실 이제 뭐 누가 불러주지 않는 이상 이제 캠퍼스에 발붙이기는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와주신 게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고요. 저희 문구가 살짝 가렸는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고요. 이제는 저 문구가 이제 참석할 분들께로 응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본부는 그룹의 IT 기술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차량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사용성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자체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이 좀 거창하게 표현되어 있긴 한데 이만큼 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량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 업무에 활용이 될지를 좀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서비스 계획, 즉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활용될 사용처가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제공을 할지를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 즉 여러 가지의 차량 데이터들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선정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즉 바로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우선 뭐 저장을 할 건지 그런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절차와 형태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즌에 맞게끔 이제 가장 적합한 분석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예시로 2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자동차를 얼마나 소유하고 계신지는 뭐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만약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전기자동차를 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믿을만한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심형 전기차인데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를 100% 충전했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항속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심을 주로 운행하는 컨셉인 도심형 전기차에서는 이 항속거리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품 기획단에서 분석을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품성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 정말 잘 판매가 될까 이런 우려들을 정말 비슷한 차급의 사용성을 분석을 하면서 이 정도 항속거리면은 충분해요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상품성에 근거를 제시했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고전압 배터리인데요. 이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동력인 모터, 이 모터의 에너지원인 배터리의 상태를 추정하는 분석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기계 특성상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그 사용 시점부터 점점 열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내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알려면 이 열화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풀기 위해서 전기차를 실제 운행을 할 때 배터리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해서 이 배터리의 열화도를 정확히 이제 추정하기 위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 어시스턴트인데요. 이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전 인프라, 충전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를 했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분석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충전소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도심이나 휴게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EP 충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강동에 있는 현대 EV 스테이션 등과 같이 그런 신규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은 고객이 방문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중고차인데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이런 차량들이 어떤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일지 추정도 해보고 또 정비는 제때 잘 받았는지 등 이 차량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분석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크게 도메인, 데이터, 그리고 고객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메인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하기 전에 저는 다른 제조업 회사의 생산 전략 부서에 있었는데요. 이 자동차와 같은 조립 공정은 아니고 이제 연속 공정의 장치 산업인 중공업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런 제조 특성과 더불어서 사업 모델 자체가 뭐 완전히 다른 회사였고 이 자동차 사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가지는 엄청 그 방대한 특징이 있었고요. 또 제조 기반에서만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또 마케팅, 영업, 분석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제 자동차라는 기계 자체가 가지는 그 복잡성에 대한 것도 저를 굉장히 많이 당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 뭐 영업 부서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직접 차량 개발을 하시다 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현업 도메인 전문가 분들에게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물어봐가면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 자체가 내가 아무리 훌륭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적용될 현업의 프로세스를 모르면 좀 무용지물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제 주변에 그런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던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요. 제 개인이 가진 어떤 분석 기술들과 함께 그런 도메인 지식들이 좀 무기로 이제 접목되면서 제 나름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조 부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설비에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시계열 데이터를 주로 다뤘었는데요. 현대자동차로 오고 나서는 이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로서 표현되는 공간 정보가 축약된 공간 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외부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타입의 데이터만 다루기보다는 여러 타입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조합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무궁무진한 인사이트들도 경험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딸려오는 어떤 업무 노하우들은 당연히 덤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입니다. 이전에 이제 B2B 사업인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둔감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요. 현대자동차는 근데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회사인 거죠. 정말 고객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분들이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제가 참여하는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는 분석 모델이나 데이터 아니면 결과로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확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절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정말 신중할 정도로 이런 신뢰성을 답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비단 내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제 태도에 대한 많은 변화도 일으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치관의 변화나 업무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조금 알기 쉽게 도식화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는 많이 없었죠. 그냥 정말 조금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통계, 머신러닝,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지식 아주 조금, 그리고 이제 회사 오고 나서 좀 쌓은 거긴 하지만 이제 차량 데이터 지식 조금 이런 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 이전 직장에서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을 주로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이제는 차량 데이터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여러 부문들과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알맞은 형태로 가공해서 잘 정제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 데이터 엔지니어분들, 그 외에도 여러 현업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유기적으로 얽혀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런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 아직도 좀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차량 데이터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림에는 20 몇 년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7년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 데이터 엔지니어 업무, 그 외에 기회가 된다면 서비스 기획 업무까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을 해보면서 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서 언젠가는 도달하고 싶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 7년 뒤에는 이 영상 보면서 좀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데이터 전문가라는 태그는 정말 힙한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좀 막연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다만 운이 좋게도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대학원 전공과 어느 정도 좀 맞는 부서에 시작을 했지만 이직을 하면서도 그마저도 좀 뭔가 굉장히 좀 사용이 좀 불분명한 지식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원으로 회사생활을 시작해도 눈치 볼 게 정말 많은데 저는 대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눈치 보고 이런 뭔가 고민들도 제곱으로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빈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저도 이제 졸업한 지 7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저도 구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지니까 어느샌가 적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사고가 유연하시고 생각이 유연하실 테니 저보다는 훨씬 더 적응 잘하시고 정말 좋은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